타이어 스르프 타임즈 2024년 2월 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 부양할 경영권 방패 도입. 김익환, 강현우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차등 의결권, 포이즌필, 황금즉 도입 계획, 자사주 활용하던 관행주로 주식 저평가 해소, 포이즌 필은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가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차등 의결권은 대주주 등 일부 주주의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서 1주당 의결권을 50주 권리를 준다. 이런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기업은 경영권 방어 제도가 취약하다 보니 자사주를 활용해 경영권을 강화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자사주 소각, 배당 등 주주 환원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배경에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래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7개국들은 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 제도를 한 개 이상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SK 경우가 미국 헤지펀드 소버린의 공격을 받은 예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도입을 제도를 해가지고 경영권 침해에 대비해 불필요하게 쓰는 비용을 절감해 투자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앞서 며칠 전에 나온 밸류 프로그램에다가 경영권 방패라는 그런 제도를 또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성격이 각각 다른 건지, 또는 또 경영권 방패라는 그 제도 자체가 밸류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는 건지, 그 수준의 어떤 그 등급 내지 이런 거는 제 수준으로는 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저건 제목으로들 그 표현된 것들이 밸류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고, 경영권 방패 프로그램이 또 어저께 그 보도가 된 거죠. 이재용 내일 운명의 날 부당합병 의혹 1심 판단 관심. YTN 김철희 기자가 보도했는데, 오늘 몇 시에 그 선고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오후나 돼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삼성의 부당합병 의혹 수사는 지난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시작이 됐다. 정권이 바뀐 2020, 그러니까 바뀌는 5년, 6년 정도 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정황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달 뒤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었고, 1년 9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검찰의 선택은 불구속 기소다. 검찰은 수사 실마리가 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역시 불공정 합병 논란을 피하기 위한 작업으로 판단했다는 것이고,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이 국제투자 분쟁에서 승소하기도 했다는 것을 추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이재용 씨, 이부진 씨, 이세연 씨가 개인 이름으로 그 주주들로 들어와 있는 거가로 이런 형태를 봐서라도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그 모기업 성격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KCC가 9.17% 들어와 있어가지고 합병 당시에도 우호 지번으로서 그 찬성표를 던져줬다는 얘기죠. 이 업종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그 KCC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삼성물산의 건설 부분이 있다 보니까 KCC가 건축자재, 건설자재 만드는 데니까 아마 그런 서로 그 거래 관계상 이렇게 그 필요에 의해 가지고 상호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그 지분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엘리엇의 주장은 합병 비율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매우 궁금하네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업 경영서 25권 타임지에 나왔던 건데 리사 앤 퍼거슨이라고 제가 그 이 페이스북 친구를 눌러놔서 그 뭐 올리면은 좀 보이기도 하는 건데요. 제가 25권을 타임지에서 선정했는데 이런 그 주황색으로 한 것은 읽어는 본 것 같은데 이제 국내에서 그 번역된 제목으로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잠깐 피터 드러커는 뭐 경영의 그 아주 유명한 그런 그 학자라기보다도 어떤 그 컨설턴트 출신이신 거로 알고 있고 다섯 번째 기율이라는 게 피터 센게도 그이 제호 경영 이런 거로 해서 읽어 본 적이 있고 또 맨 위에 그 찰스 핸디도 상당히 그 오래되신 분이고 영국 무슨 작가로도 있는데 그 왕리팝캔가 뭐 어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비합리적인 시대라는 거 말고 다른 책을 한번 읽어본 것 같고 제가 국내에도 번역은 많이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에, 그, 막 조직에 있을 때도 읽어보고, 뭐, 한 10여 년 되고 또 그렇기도 하는데, 여기 그 파란 거 싫어한 거, 엘리야후 골드렛의 골. 이것이 이제 제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예, 학습을 하고 있는 제약이론 경영의 대표적인 책이죠. 구트그리트라는 것은 뭐 읽어는 봤는데 뭐 남는 게 없어요. 자관 다른 것 거의 남는 거 없는데 엘리야우 골드렛의 골은 제가 지금도 하는 거니까 그 내용을 잘 알죠. 그 다음에 그 아웃 오브 크리시스 위기를 벗어나서 이거가 데밍 박사로 그 품질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분인데 이게 국내에서는 번역된 게 없어가지고 요거만큼은 제가 원서를 좀 샀어요. 힘들게 몇 장씩 넘겨가면서 좀 이해해 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이거가 한참 품질 시스템 그 일을 할 때 한 건데 뭐 나름대로 그 생활에 직장 생활에 큰 도움이 됐던 책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리엔지니어링은 엄청 유행했었죠. 근데 지금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어,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습관 이런 것도 읽어봤는데 이것도 남는 거 별로 없어요. 식스 시그마 이것도 지금 뭐 한창 유행에다가 남는 거 별로 없어요. 도요타 생산 시스템은 그것도 한참 유행이었죠. TPS 시스템이라고. 도요타 프로덕트 시스템 해가지고 오노 다이치 박사가 했던 건데 에, 이것을 오노 다이치 박사가 쓴 글 말고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유명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것도 한참 유행을 했었었죠. 어, 남는 거 없습니다. 지금 파란 거 한 거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히스토리컬하게 편집을 하는 그렇게 해서 좀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방송하는 역량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스토리컬하게 한다는 거죠. 일본의 PBR 1 미만 기업에 대한 대책 요구 벤치마크 했다. 정부 예시가 1, 2, 3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결과 은행주가 상승했고 로켓한 보험주 가격이 많이들 올랐대요. 외국인이 목요일, 금요일 양인갈 3.2조 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3.7조 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 역대 하루 최대 순매수 기록갱신도 했다. 요 중간에 그 매도 금액이 꽤 큰 게 하나 특별히 나온 게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상속세 내려고 그 주주의 그 지분을 내놓은 특별상황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통계에 안 집어넣는다. 예외 사항은 이런 거 보통 그런 경우죠. 특이의 사항은 이제 통계 그래프에 빼는 거.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안건, 뭐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이런 것도 그 정부가 하겠다는 얘기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 가능하게 추진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런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보고서 대한민국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할 것인가라고 저도 잘 써먹는 질문 화법으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해 보는 거죠. 그리고 기업가치 재고를 못할 경우 페널티가 없긴 하다고 얘기했는데 일본은 있었어요. 일본은 이 개선이 안 되면은 2부장으로 마이너 리그로 내려보내고 또는 상장 폐지하겠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밸류어 프로그램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질문 화법으로 대한민국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할 것인가? 아, 슈카월드가 민생 토론회에 참석하여 윤 대통령에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방안을 질의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준비해온 답변이 하나뿐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뿐이 얘기 못하는 것 같아요. 근본 원인을 과도한 상sek사로 답변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속세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웃을 것 같은데 상관관계는 있죠. 그러나 근본 원인이라고 얘기해서는 좀 곤란하죠. 뭐 전문가이시겠습니까? 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 뭐 이렇게 준비된 답변은 그것뿐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그 경영권 방패 요거에 대한 거 다시 여기다가 좀 소개를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슈카월드의 견해는 첫 번째가 지속 가능을 위한 이사회의 독립성 문제를 거론을 했고 두 번째는 소액 주주를 희생을 시키는 결정을 막아야 한다. 이런 두 가지 견해를 얘기했는데 일본은 제가 해석할 때는 이 글로벌 금융이 요구하는 ESG 중 G, 거버넌스를 제대로 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소액주주 그 보호는 ESG 중에 S, 소셜, 이해관계자 이런 측면으로 그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이어서 일본을 흔드는 도요타 쇼크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엔저 플러스 하이브리드 인기에 힘입어 2023년 최고의 한 해를 보낸 도요타. 2024년 전 세계에서 1123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며 전년 대비 7.2% 증가, 그룹 사상 역대 최고치 경신 및 4년 연속 세계 최고 판매량을 유지. 2023년 4월 도요타 계열사 다이하츠 차량 안전 테스트 조작 의혹이 근데 이제 터져 나왔어요. 작년에. 소형차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다이하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걸렸냐 그러면 2023년 4월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안전 테스트 조작 의혹이 신고되었고 외부 독립조사단이 구성되어 조사를 시작했다. 물론 도요타는 제3자 화법을 구사했고 외부 조사단이 64개 모델에서 중대한 결함을 발견했다. 다이하츠는 자사의 모든 모델을 출하 중단 선언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90도 절을 하면서 국룰 사과 자세
우리나라도 요거 배워가지고 저기 KBS 그 대표 바뀔 때 그동안에 편파된 보도를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서 바뀐 사람이 그 나머지 그 기존에 있던 임원들 니들 새끼 같이 나와 해가지고 90도 절하면서 그 사과를 했었죠. 어, 얘네들은 그 절하는 그게 아주 몸에 배 있는지 이 절도 있게 절을 잘하는데 우리나라 그 90도 절하는 거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진짜 이 진정성이 안 보이는데 얘네들도 사실은 습관이 돼 있는 건지 진정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사이드로 너무 흘러가면 안 되고 마력 테스트에 사용된 전자 통제 장치는 엔진 생산에 사용된 것과 달랐다. 또한 건설 장비 엔진이 배기가스 배출 성능 관련 인증 규정 과정에도 부정행위가 존재했다. 뭐 이런 식으로 꽤 오래됐다 이거예요. 그 도요다의 스텔라리스트 잠깐 계열사들 뭐 이렇게 있는데 도요다 인더스트리도 얘기가 나왔고 뭐 엔진 출력 테스트의 그 유량을 조작했다는 얘기 또 테스트 허위 보고서 제출 이런 거 그래서 자관 1989년부터 했다. 음. 이 도요다의 그 도요다 생산 시스템을 창안한 그 오노 박사가 1988년에 이 책을 냈는데 어, 아주 그걸 무색하게 1989년부터 조작 행위를 했다. 이게 참 뭔가 의미가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 에, 이 도요다 회장이 결국은 이제 사과하는 장면입니다. 그룹이 성장함에 따라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이게 참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목표를 세울 때 이 제일의 목표가 뭐냐? 이런 거가 아주 중요한 거죠. 제일의 주적이 누구냐? 중국이다. 이렇게 할 때하고 제일의 주적이 누구냐? 북한이다. 할 때하고 틀린 겁니다. 2024년 1월 30일 도요다 그룹 회장 도요다 아키오가 우선순위를 바꾸고 준법 의신을 개혁하겠다. 개발진에게 촉박한 일정을 주고 통과를 강요한 문화가 있었다. 안전보다 통과 우선주의였다. 아사히 신문. 외부 조사단은 현 사태 원인으로 경영진이 개발 기간을 매우 짧게 세워서 인증 테스트 일정을 타이트하게 만든 배경과 비효율적인 관리 감독이 테스트 스캔들 위조를 초래한 배경을 제시했다. 그래서 질문을 했대요. 회장의 책임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CEO인 기간도 14년이나 되는데 저는 2008년에는 리만 쇼크 타격을 받은 회사를 살리느라 너무 바빴고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정신이 없었고 또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도요타 대규모 리콜 사태에 또 헤맸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 당국의 범죄 수사 종료를 위해 12억 달러 벌금을 지불해야 했고 경영진은 겉으로 1mm, 1g, 1렌, 1초 등 디테일에 신경 썼지만 실제로는 저가의 빠듯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데 몰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최종 테스트 과정은 과감히 단축을 해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이런 그 퀄리티 시스템 내지는 경영 시스템을 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결정될 때 대변혁이 일어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노 다이치 박사의 도요다 생산 시스템을 망각한 도요다 그리고 CCPM을 무시했다. 크리티컬 체인 프로젝트 매니지멘트라는 건데요. 자기네가 인류가 되면은 남들이 얘기하는 거 우습게 봅니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한마디로 건방져졌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도요타라는 게 방직기계 만들던 회사인데 그 아버지가 방직 공장이나 방직기계 공장이나 물려받아 했는데 그 이 아들이 자기는 그 차 매니아가 돼가지고 가난한 시스템에서 도요타 그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너무 성공하다 보니까 자만심에 베이직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기본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 기업체 분석할 때 이제 항상 활용하려고 그 샘플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만은 위에 거부터 소개하면 아웃 오브 크리시스 위기를 벗어나서 일본은 대밍 박사로부터 품질을 배웠으나 그걸 망각하고 원가세계 패러다임에 쇠뇌던 결과이다. 저런 것들이. 자, 그 비용을 절감한다와 비용이 증가된다는 것은 대립관계죠. 판매에 의한 이익 창출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원가를 낮춰야 한다. 원가를 낮추기 위하여는 반드시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만들 수 있을 거고요. 판매에 의한 이익 창출을 위하여는 반드시 퀄리티 개선을 해야 된다. 퀄리티 개선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회사는 비용 절감과 비용 증가 사이에 허구한 날 왔다리 갔다리 헤매고 있다. 이게 일반 기업의 행태다 이런 얘기죠. 도요타는 퀄리티를 망각하고 이거로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를 낮춘다는 거는 개발 기간도 짧게 하면 원가를 낮출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데 하면 그 세계 1위의 도요타가 그 정도라면은 일본은 현재 전체 제조업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입니다. 미쓰비시, 히다치 이런데 그래서 최근 품질 결함 사례가 미쓰비시, 히다치 등의 다른 메이커 제조업체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좀 더 포괄 다른 측면에서 좀 또 하나의 이 접근을 얘기한다면은 A 판매에 의한 이익 창출을 지금은 물론 미래에도 더 많은 돈을 번다고 했을 때, 이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벌기 위하여는 반드시 미래의 스루풋을 보호해야 한다. 미래의 스루풋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재고 회전율을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벌기 위하여는 반드시 현재의 스루풋을 보호해야 한다. 현재의 스루풋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재고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증가시키는 것과 재고를 유지한다는 내지 증가시킨다는 거에 대해서는 갈등 관계가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재고 회전율이 크게 증가해가지고 재고 유지를 위한 돈이 적게 들어간다면은 비용 절감을 안 하고 비용을 증가할 돈을 충당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서로 그 인과관계가 연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회사들에게 도요타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다. 제왕같이 있었다 그런 뜻인가요? 그들은 도요타에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다. 외무장관 했던 우리 하야시 상이 이제 관방장관이 또 됐는데 일본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체별 조업 시정, 명령 또는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의 강도를 결정하겠다. 자동차 관련 산업이 일본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나 된다. 그렇다고 약하게 하자니 일본 제조업 신뢰에 문제가 걸리고 강하게 하자니 또 좀 일본 경제가 문제일 것 같고
그래서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은 2024년 1월 제조업 분야 생산은 전월 대비 10.5%가량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다. 2024년 1월 일본의 신차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2.4% 감소했다. 1월 달에 그 현대기아가 그 판매량 공시를 했어요. 전년 1월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그리고 캐나다 소유주 7,300명에게 즉시 운전 중단하라는 뭐 이런 등등 또 운전하지 마라 이런 조치들이 쭉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 사례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폭스바겐 엔진 그 이게 뭐 소프트웨어 그 뭐 해가지고 폭스바겐이 그 벌금 물고 배상금 물고 뭐 이런 거 좀 소개를 하고 있고요. 아우디에서도 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런 사례를 소개를 했습니다. 유럽 농민들 대규모 시위, 프랑스 전역에서 몰려든 농민들이 파리로 향하는 주요 도로를 장악했다. 혹시 모를 사태를 위해 프랑스 경찰은 장갑차를 동원, 실제로 트랙터 시위대와 전투를 준비하던 프랑스 경찰. 요게 이제 트랙터로 하는 거고, 요 우측 그림은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 영화 사진을 하나 캡처를 해서 여기 옆에 갖다 붙였네요. 잠깐 프랑스는 그 데모라기보다도 레볼루션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잠깐 몸에 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도 정적을 죽이는 것도 그 켈로틴이라고 그러나요? 그 칼로 그냥 그 단두대로 죽이는 놈들이니까 농민들은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값싼 수입품과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 과도한 환경 규제로 숨이 막히고 있다. 농민들은 절망적이다. 또 벨기에 브뤼셀에서도 농민들의 폭력 시위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돼 있고 자간 여러 나라에서 그 대규모 농민 시위가 발생했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자신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던 EU 집행부의 불만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화재, 홍수 등은 농사에 큰 타격을 주었고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각종 원자재 에너지 가격이 다 폭등해서 농민들만 더 힘든데 농민들에 대한 대책은 1순위가 아니더라. 2023년 이후 지역의 곡물 생산량 가치는 약 600억 유로 규모인데 2022년 800억 유로 규모에 대해서는 약 30% 가까이 감소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는 커지게 됐다. 그리고 또 기후변화 때문에 그 심각한 가뭄, 이 가뭄 현상이 이렇게 심해지고 있다 이거죠. 아메리카 북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스페인 쪽 이런 쪽으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러온 동유럽 농민들의 악몽 이게 뭐 곡창지대인데 대부분이 클린반도를 통해서 수출되고 하는데 전쟁 중이다 보니까 곡물이 동유럽 쪽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격이 폭락이 또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남쪽이 막히니 서쪽 동유럽 전역으로 대량 방출되는 우크라이나 초저가 곡물.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이 또 내려갔다는 얘기고 더 이상 참지 못한 동유럽 농민들은 우크라이나로 트랙터를 몰고서 이 우크라이나로 가고 있는 거. 이런 상황에서 친환경 농업만 강조하는 EU 정부, 농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분노한 독일 농민들은 베를린을 점령을 했다. 결국은 EU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잠깐 거기에 다들 협조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 한번 일어났다 그러면은 유럽 전체가 들고 일어나네요.
그리고 그 농업용 디젤 연료 보조금이나 농업 장비 구매 이 지원 등 세제 혜택 등을 중단할 것이라고 또 발표해 가지고 농민들이 이제 반발하기 시작한 게 참다 못해 가지고 이제 불거져 나온 건데, 이 농민단체에도 노조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농민들 사이에서 반이유 정서가 커지면서 득세하는 극우 정당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평화와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우리는 국방 예산에 돈을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 줄 돈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독일 장관인지 프랑스 장관인지 모르겠는데, 프랑스 농민들은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로 칠레산 사과, 브라질 곡물 등 해외 농산물이 유럽에 수입되는 것을 염려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소의 습격이 예상되는 이유, FTA를 지금 추진한다는 거죠. 우리도 한미 FTA 농산물 거 할 때 엄청 농민들이 시위를 하고 난리를 쳤었죠. 그래도 농산물 들어와도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또 적응할 방법으로 찾고 그렇게 하면 되죠, 뭐. 메르코수르라는 게 이제 이 남아메리카 거기 예, 농업 농산물 하는 나라들의 그 약자인 것 같아요. 거기하고의 FTA도 불공정하다. 왜냐? 그쪽 나라들은 엄격한 이후에 그 환경 규제 뭐 이런 거를 받지 않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남미산 농산물까지 무관세로 들어오게 하면 우리 죽으라는 얘기냐? 그래서 이 또 마크롱이 발빠른 스탠스로 전환을 해가지고 유럽은 룰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프랑스는 식량 자리원칙을 법으로 명시할 것이다. 해외 농산물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농비 어천가를 부른 가브리엘 아탈 젊은 총리, 농업은 우리 전통의 기초이며 정체성을 구성한다. 농업 정책을 정부의 1순위로 두겠다. 자, 원래가 다들 모든 나라가 농업 국가였는데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면서 이제 산업국가가 공업국가들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농업 정책을 정부의 1순위로 두겠다. 산업국가에서 그거 안 될 텐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주요 정당들은 포퓰리즘 공약과 제안으로 경쟁한다. 정민경 코리아 헤럴드, 여당 비상대책위원장 의원 세비 삭감설 선거 앞두고 포퓰리즘을 성토를 야당 쪽에서 하는데 증폭이 비판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쓴 것 같아요. 한 대표는 자신의 제안의 핵심 동기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고위 공직자만이 아닌 국민의 대표라고 강조했다. 1억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 중위권 연봉 수준이 한 6,700, 통계청에 따라서는 5,700, 뭐, 이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뭐, 그 현 세비를 옹호하는 입장이 있고, 뭐, 독직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독직 수용성을 높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급여를 줄이는 대신 투명한 예산과 지출을 위한 법을 강화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인데 이 친구 뭐 정치인들한테 돈 얻어 처먹는 게 있나? 더불어민주당은 목요일 새벽 전국의 고가철도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는 개보수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이런 것도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계획들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건 다른 교수 얘기고요. 요것은 이제 김포가 서울 편입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